900만 원씩 나눠 넣으면 안 걸린다? 그거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60대라면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 하나 잘못하면 수천만 원짜리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최근 7년 동안 금융정보 분석원 정보를 활용해서 추징한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조 8천억 원입니다. 연평균 2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현금 거래를 잘못한 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0만 원 넘으면 신고된다면서? 그러니까 900만 원씩 나눠서 넣으면 된다면서? 이게 지금 60대, 70대 사이에서 상식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900만 원씩 쪼개서 넣는 행동 자체가 세무조사를 부르는 행동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현금 거래할 때 국세청이 실제로 보는 기준, 900만 원 쪼개기가 왜 더 위험한지 그 이유, 그리고 가족한테 돈을 보낼 때 세금 안 내는 합법적인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먼저 기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하루에 같은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이걸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라고 합니다. 영어로 CTR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하루에 같은 은행에서 입금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자동 보고입니다. 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금과 출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오전에 500만 원 넣고 오후에 500만 원 빼면 각각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면 지점이 달라도 합산됩니다. 국민은행 강남지점에서 500만 원 넣고 국민은행 노원지점에서 500만 원 넣으면 합쳐서 1000만 원입니다. 보고 대상입니다. ATM에서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에서 800만 원, ATM에서 200만 원 넣으면 합계 1000만 원입니다.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면 은행을 나눠서 하면 되지 않느냐?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 넣으면 각각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기준은 자동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또 다른 보고제도가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입니다. 영어로 STR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은행 직원이 보기에 수상하면 바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90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넣는 행동. 이걸 은행 직원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000만 원 보고를 피하려고 일부러 쪼개는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순간 의심거래로 보고됩니다. 자동보고보다 의심거래 보고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동보고는 기계적인 보고입니다. 그냥 숫자가 넘어서 보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거래 보고는 사람이 판단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유가 적혀서 올라갑니다. 국세청에서 보기에 어느 쪽이 더 수상하겠습니까? 당연히 의심거래 보고 쪽입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의심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자체가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보고하도록 바뀐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송금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 본인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허위 보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은행이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보고하는 게 본인한테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고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넘어갑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동안 92,000건이 넘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가 세무조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추징한 세금이 14조 8천억 원입니다. 건당 추징 세액이 평균 1억 6천만 원입니다. 한 번 걸리면 적게 잡아도 수천만 원입니다. 체납자 추적에도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가 쓰입니다. 같은 7년 동안 체납자 37,000명의 정보를 활용해서 2조 8천억 원을 현금 징수했습니다. 돈을 숨겨놓았다가 찾아내서 거둔 겁니다. 여러분, 900만 원씩 나눠 넣으면 안 걸린다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박씨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올해 65세입니다.
작년에 퇴직하고 퇴직금 7,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 전세 보증금 좀 보태줘야 하지 않겠어? 민준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했거든. 박씨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5천만 원 정도 보내주자. 퇴직금에서 빼면 되지. 그런데 박씨 아저씨가 동네 경로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선배가 그러는데 은행에서 1,000만 원 넘게 보내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된다더라. 그러니까 900만 원씩 나눠서 보내야 한다고. 박씨 아저씨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민중이 통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보내면 걸릴까봐 일주일에 걸쳐서 나눠 보냈습니다. 총 5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나눠서 보냈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옆에서 말렸습니다. 여보, 그렇게 나눠서 보내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이지 않겠어? 그냥 한 번에 보내는 게 낫지 않아? 박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김 선배가 확실하다고 했어. 1천만 원 넘으면 바로 세금 나온다고. 900만 원씩 보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데 몇 달 뒤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한테 돈 보내실 때 여러 번 나눠서 보내셨어요? 박씨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900만 원씩 나눠 보냈지. 왜? 민준이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됐어요. 전세 계약할 때 자금 출처를 소멸하라는 통지가 나왔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900만 원씩 보냈는데 어떻게 걸려? 민준이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900만 원씩 여러 번 나눠 보내면 은행에서 의심 거래로 보고해요. 1,000만 원 밑으로 쪼개는 게 오히려 더 수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세도 문제예요. 부모가 성인 자녀한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5년 전에 제 결혼할 때 3천만 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남은 한도가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번에 5천만 원을 보내셨으니까 한도를 3천만 원이나 초과한 거예요. 박씨 아저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돈을 내 아들한테 보내는 건데 세금이 나온다고?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이에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한테 받은 금액을 다 합쳐서 계산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것도 합산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같은 사람으로 봐요. 3천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박씨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때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했어야 했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계좌로 보내는 형태로 했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날 저녁 손자 지호가 놀러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박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행 일을 좀 잘못 처리해서 세금이 나올 것 같다. 지호가 태블릿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 이력 확인해 드릴게요. 아빠한테도 말씀드려서 세무사 예약 잡아드릴게요.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호야. 할아버지가 나이 먹으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실수를 했구나. 만약에 박씨 아저씨가 처음부터 올바르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천만 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10년 안에 이미 3천만 원을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증여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은 증여로 보내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차용증을 쓰고 대여 형태로 보냈다면 증여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900만 원씩 쪼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보내도 됐습니다. 여러분은 박씨 아저씨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원인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보고제도와 의심거래 보고제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동보고는 1,00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넘으면 보고되고 안 넘으면 보고되지 않습니다. 기계적입니다. 그런데 의심거래 보고는 금액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은행 직원이 수상하다고 느끼면 보고합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 과속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한 속도 100km입니다. 그래서 99km로 달립니다. 카메라에는 안 찍힙니다. 그런데 옆에 경찰차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보기에 이 차가 계속 99km로 달리면서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심합니다. 태워서 검사합니다. 자동보고가 과속 카메라라면 의심거래 보고는 경찰관의 눈입니다. 카메라만 피한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둘째,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 합산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5천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10년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5년 전에 3천만 원을 줬으면 지금 줄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 주고 어머니가 따로 3천만 원 주면 합계 6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은 넘으니까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나옵니다. 셋째, 현금으로 건네면 안 걸린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출금해서 직접 건네주면 국세청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면 그 자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옵니다. 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가 나옵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2026년부터는 금융당국의 AI 분석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액 반복 송금도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셔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전 행동 첫 번째, 10년 안에 자녀에게 보낸 돈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통장을 꺼내십시오.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보낸 돈이 총 얼마인지 계산하십시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합산 5천만 원이 공제한도입니다. 미성년 손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배우자끼리는 6억 원입니다. 아버지가 보낸 돈과 어머니가 보낸 돈을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혼인신고의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금액에 한해서입니다. 출산한 자녀도 마찬가지로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하면 통합안도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분이 계시면 같이 앉아서 통장을 놓고 확인하십시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민준이처럼 자녀분한테 전화 한 통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전화해서 우리 10년 안에 서로 보낸 돈이 얼마인지 한번 정리하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실전 행동 두 번째, 큰 돈을 보내야 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십시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자녀에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주택구입, 사업자금. 이럴 때는 증여 대신 대여 형태로 보내십시오. 차용증을 쓰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 방법을 적으면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연간 이자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이면, 그러니까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안 내면 나중에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계좌이체로 보내야 합니다. 이체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합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달 자녀에게 얼마씩 보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교해보시면 더 잘 느끼실 겁니다. 실전 행동 세 번째, 현금 거래를 할 때 쪼개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정당한 돈을 정당하게 보내는데 쪼갤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인출하는 것, 자녀한테 전세자금을 보내는 것,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1천만 원 이상 거래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는 보고일 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을 한 뒤에 이상이 있을 때만 국세청에 넘깁니다. 정당한 거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쪼개는 행동입니다. 90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보내면 그 자체가 보고를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의심거래로 분류됩니다. 정당한 돈이었는데 괜한 의심을 사게 됩니다. 5천만 원을 보내야 하면 한 번에 5천만 원을 보내십시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하지만 증여공제 한도 안에 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보내면 됩니다. 쪼개는 것보다 차용증 한 잔이 여러분을 훨씬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증여세 관련 문의는 126번을 누른 뒤 1번 세무상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국세무사회 전화번호 02-521-9451로 연락하시면 가까운 세무사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하나, 900만 원씩 쪼개서 보내면 오히려 의심거래로 보고됩니다. 1,000만 원 기준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의심거래 보고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둘, 자녀에게 10년 안에 보낸 돈을 반드시 합산해서 확인하십시오.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낸 돈은 합산입니다. 셋,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차용증을 쓰고 대여 형태로 보내십시오. 이자를 계좌이체로 보내는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돈을 정당하게 보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하는 실수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제 실수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녀분한테 이 영상 링크 보내주십시오.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께도 보내드리십시오. 가족 모두가 알아야 가족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